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신임 당대표로 5선의 송영길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홍영표 후보하고 0.59%포인트 차이였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어요. 종이 한 장 차이로 당대표가 됐고요. 네. 홍영표 의원은 분루를 삼켰다. 언제든 이제 또 당권 도전에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네. 그러면 3파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원식 후보는 망신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29%를 넘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양강구도의 두 후보가 팽팽하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당선이 이 후보에게 당권이 넘어갔습니다만 네. 우원식 후보도 상당히 좀 약진을 했고 네. 저력을 보여준. 그러니까 3파전이라는 이름이 정말 별로 구색이 바래지 않은 그런 이제 팽팽한 대결이었고요. 네. 그럼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왜 송영길 당대표를 선택했겠는가? 네네.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네, 네. 해석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문과 비문 사이에 가장 일반적인 얘기는 이제 일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네. 비문보다는 친문을 선택하다 보니까 당권은 균형을 잡기 위한 대의원 권리당원들의 좀 이 균형 감각이 작동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사실은 그 송영길 대표가 이 비문이냐 하면 비문 아니고 초기에는요 범친문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네네. 네, 86그룹의 이제 맏형격이고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대사도 지내고 상당히 이제 중책을 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 정문 대통령과 거리가 먼 비문 아니다. 다만 이제 핵심 친문은 아닌 것으로 자기 노선이 강하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제 DJ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했고 이번에도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삼수를 해서 당권을 잡은 거니까 아마 동정 여론도 있었고 네. 자, 이번에는 한번 이 송영길 밀어야 한다. 이런 또 표심들이 작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지금 당내에서 친문과 비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까인데 네. 사실 오늘 보면은 송영길 이 대표가 이미 균형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당의 요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 비서실장, 사무총장 또는 당 대변인 모두 교체했거든요. 네네. 당대표가 세워지면 당연히 교체하는데 민주당 사무총장은 윤관석 의원, 네. 삼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친문 그룹은 아닌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은 김영호 의원인데 서대문 의뢰. 네. 김영호 의원은 더 미래 포럼의 멤버로 넓게 보면 친문으로 분류가 되지만 네. 사실은 또 이 친문 색깔이 아니에요. 네. 상당히 이제 외교 전문가로 중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젊었을 때 이제 YS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수석 대변인도 이제 허영 의원인데 이번에 이제 재선으로 교체가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당의 요직은 비문색으로 균형을 잡았다. 그러니까 핵심 당직에는 친문은 안 보여요. 네. 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가 네. 5명 중에 3명이 친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1, 2위를 지금 했던 김용민 의원 1위, 강병원 의원 2위, 예, 이런 이제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또 당대표는 범친문이었지만 네. 최고위원은 친문계가 이제 핵심 위치를 차지하면서 어찌 보면 참 절묘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색깔마다 의원 지도부에 참여한 이 인사들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네. 이걸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용광로로 녹여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숙제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가면 이제 레임덕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이때 당 내에서 이제 갈등이 초래되거나 혹은 당청 간에 다른 입장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여권으로서는 대선 레이스에서 재미없는 모습이 펼쳐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아깝게 낙선한 홍영표 의원과 소수점 차이, 표 차이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최고위원 5명 중에 3명이 친문으로 분류가 돼서 친문, 비문 갈등, 그러니까 당신 민심 팽팽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데 네임덕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팽팽하게 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 하나로 간다. 원팀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팀을 강조했고 송영길 대표도 원팀을 강조했거든요. 네. 지금 뭐 누구도 원팀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제 입장 차이가 슬슬 나타날 텐데 네. 이게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 첫 번째 가장 큰 이제 이 가늠자가 바로 이제 대권 레이스예요. 네. 대선 경선인데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는 9월에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정한다. 9월에 지금 정해야 돼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정해놨나? 지금 국민의힘도 있긴 있는데 11월에 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3월이 대선인데 6개월 전에 대권 주자를 정해 놓으면 너무 미리부터 얻어맞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사실은 뭐 양강구도의 여야 네. 대권 주자는 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9월에 원래 당헌에 있는 대로 경선을 끝내자. 이게 이재명 경기지사 쪽의 이야기예요. 네. 지금 워낙 혼자 유리하죠. 독주 체제.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데 지금 친문계 혹은 제3후보를 좀 올렸으면 하는 또 입장에서는 왜 9월에 이렇게 일찍 뽑느냐. 그 우리 후보가 노출돼서 괜히 이제 언론에 표적되고 야권에 표적되고 우리도 좀 천천히 완급 조절하면서 뽑자. 경선 미루자. 경선 미루자는 것은 이제 다른 다크호스들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월 대선 경선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냐 미룰 것이냐. 지금 경선 연기론도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 친문과 비문, 어찌 보면 비문 안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그룹이 있고 친문은 그냥 이렇게 갈 것이냐. 지금 일전에 이해찬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했어요. 네. 만약에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은 뭐 친문 좌장이거든요. 친노 친문의 좌장인데 이낙연 전 대표를 밀기로 했으면 당내에서 조금 지지율이 또 변동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요거는 아직은 설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확인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권 레이스에 돌입할 걸로 보여서 이 부분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레임덕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고전 중이라서 레임덕 직전이다, 뭐 아니다, 역대 대통령이랑 비슷하거나 네네. 높아서 레임덕 아니다 이렇게 나뉘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아닌데 닥쳐올 가능성은 있죠. 레임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네. 국정이 이제 삐그덕 하면은 이 언론들이 레임덕이다 쓰면서 네. 레임덕을 레임덕이 되는 거죠. 만들어버리는 네.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러 분석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략 지지율이 한 25%가 허물어졌을 때, 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4분의 1도 지지하지 않을 때, 네. 이거는 이제 너무 낮다. 20%대 지지율에 국정 붕괴된 경우들이 과거 정권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도 있었고 노무현 네. 정부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차기 대권을 향해서 가는데 이번 정부를 붙들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버리자. 혹은 오히려 여당 속에 야당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같은 당 내에서 아주 맹비판이 나올 때 네. 이거 레임덕을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딱 2007년, 2008년 대선을 생각해 보시면 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종부세 문제, 뭐 세금 폭탄 나오면서 정말 인기가 떨어졌어요. 네. 그때 20%대였는데 정동영 대선 후보가 야 이게 참여정부를 어떻게 방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맹비판하면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갈라지고 뭐 당시 이명박 후보는 당연히 이제 이 노무현 정권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500만 표 이상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이 등극을 받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가장 민주당이 뼈아프게 겪었던 레임덕 얘기인데 이때 뭐 패족 선언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해찬 전 대표도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07년 대선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딱 그런 분위기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감지가 됩니다. 네.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아직은 이 문재인 정부가 버티고 있고 백신 수급도 이제 월요일 날 발표가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을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네. 지난번 재보선에서 패했던 장면들이 또 한 번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국민들 비판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네. 레임덕은 아직은 아니지만
언제든 닥쳐올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얘기가 나와서 이것부터 먼저 여쭐게요. 오늘 뭐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야당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왜 하루에 5개를 다 하나? 하루에 하나씩 하면 매일 신문에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정부를 비판할 거리들이 있는데 일주일을 장식할 수 있는데 하루에 다 끝내버리면 너무 이제 아쉽지 않나 그럴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들어가던 자기 소속 상임위를 가는 겁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가 열리는 것일 뿐이죠.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것 뿐이지 이게 한 사람이 2개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언론과 국민만 바쁘죠. 그쵸.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하루 동안. 국토교통이 노영욱 후보자가 어떻다. 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지금 임혜수 후보자가 어떻다. 오늘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종합해서 보면 이거 한 사람도 정상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상이 없네, 근데 왜냐하면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요. 너무 지금 많으니까. 임혜수 과기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되고 있는 검증 내용, 쟁점은 자, 해외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를 출국할 때마다 2달을 대동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증빙이 돼야 되는 대목인데. 그러면 왜 학술대회는 공적인 업무인데 가족들을 동행했느냐. 그럼 딸들은 뭐 따로 투어를 하고 정말 임 후보자는 학술대회에 충실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죠. 혹시라도 이제 공비와 사비가 섞였다면 이건 또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공비로 가족이 썼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2004년에 이제 대방동의 아파트 사고 파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2번 썼다. 이건 조금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후보자가 그 당시에 법은 이게 불법이 아니었지만 지금 국민 눈높이엔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전입도 건이 터졌고요. 의혹이. 그리고 또 서초동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제일 좀 난감한 게 학자였는데 5명 중에 4명은 다 관료 출신이고 이 임 후보자만 학자 출신인데 이화여대 공대 학장으로 있던 당시 이 남편도 배우자도 이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만난 커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가 쓴 논문에 자신의 배우자의 이름을 18번 올린 거예요. 공동저자로. 그러니까 실적을 부풀린 거죠. 그러니까 교수로 승진하는데 실적 부풀리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실적 내조를 한 게 아니냐. 이 비판은 좀 학자로서는 비윤리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썼다고 뭐 주장하고 그게 입증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한 대목입니다. 지금 더 국민들이 많이 놀라는 것은 이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 이게 본인보다는 부인 건인데 이분도 관료 출신인데 해수부 정통 관련 출신인데 영국의 이 외교부 이 공사 참사로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생활하고 귀국을 하는데 부인이 엄청난 이 도자기를 사오게 되죠. 뭐 잔이 수백 잔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팔았다. 그럼 이제 이게 외교관 이삿짐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거를 유가로 팔았다고 하면 이게 사실상 밀수 아닌 것이냐. 이게 야당의 비판이고요. 그러니까 외교관 이삿짐은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악용한 거니까. 외교 행랑은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불법적인 물품을 가져왔거나 뭐 고가의 명품을 세금 없이 가져왔다면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이게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정도 그 SNS에 올린 그릇의 사진을 보면 자랑하듯 올렸잖아요. 이걸 수집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그걸 굳이 가지고 들어와서 넘친다고 팔았다면 판매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국민이 있고 또 설마 밀수품을 SNS에 자랑을 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좀 무리하게 많이 사모아서 본인도 뭐 미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하고 이제 놀랄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럼 이제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양면적인 측면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공직자 가족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죠.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과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5명의 후보자 각 상임위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사과 행진이에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해서 죄송하다. 네. 당시에는 뭐 불법 사항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신을 잘못한 것 같다. 이유는 다 있어요. 위장전입 아니다. 부동산 투기 아니다. 표절 아니다. 얘기는 다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계속 왜 자료가 빠졌느냐, 왜 제출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5개가 이거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혼란스러운 서커스 같은 인사청문회 하루가 가고 있고, 자 각각 결론이 날 텐데 지금 야당에서는 적어도 박준영 후보자 정도나 네. 임혜숙 후보자 정도는 낙마시킴이 마땅하다. 데스노트에 이 두 후보자는 올릴 것이다. 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이 5명을 다 임명 강행하겠느냐. 네. 결국 야당이 동의를 안 해도 임명 강행을 해왔고 네. 지금 오늘 청문회 빼고 29명 임명 강행됐거든요. 네. 역대 정부보다 상당히 많은 편인데 네. 오늘 이제 5명 후보자 중에도 일부 임명 강행이 된다면 30명 넘습니다. 네. 그렇다가 한두 명은 스스로 대통령이 철회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야당의 또 질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사청문회는 또 여당에게 악재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저렇게 인물이 없나. 그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내로남불 때문에 졌는데 이렇게 이 중요한 요직에 경제 관련 부처 5개 장관이 이 노형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 국무조정실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본인이 관사 재테크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어찌 보면 요거 비슷한 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이거든요. 네. 불법은 아닌데 대변인을 사퇴했고요. 지금도 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열린 이 민주당으로 들어왔지만 이 흑석이라는 글자를 지우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네. 흑석동 투자 때문에 이제 네. 관사 생활 가족들이 했었거든요. 네. 지금 노형욱 후보자도 아니 하필이면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꾼이 아닌가 의혹을 받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지금 야당의 비판이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인가 또 이런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 정부 마지막 이 대폭 개각일 텐데 부득이한 경우에 교체되는 경우를 빼고는 지금 5개 부처 장관들이 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일 하루 쉬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여야가 이제 합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는 뭐 한두 명은 합의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5명 중에서요. 왜냐하면 야당 네. 입장에서도 지금 지도부가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네.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게 좋은가? 국민들이 또 저봐라 야당은 발목만 잡는다 이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은 이제 이 어린이날 이후를 보되 사실 6일이 되면 드디어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7일 양일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내내 청문 정국이 될 것 같습니다. 데스노트에 이 두 후보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네. 올릴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데스노트에 올린다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 강행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끝까지 강행을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야당의 질타대로? 여기에 네. 아마 지금 대통령의 고심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5개 부처를 낙점했을 때는 네. 또 이 청와대의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레임덕이냐 아니냐도 아까 따져봤지만 레임덕이든 아니든 마지막 임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아유 다음 정권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니지 눈치 볼 때지 그러고 일을 안 하는데 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때거든요. 네. 이게 백신 접종이든 집단 면역이든 경제든 네. 성과를 내야만 하는 마지막 해기 때문에 일을 돌려야 되고 공무원들은 납작 엎드려 있고 그래서 지금 관료 출신 그 부처를 가장 잘하는 고위공직자를 장관에 앉혀서 일을 이제 밀어나가기 위한 조치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영이 안 선다 그러죠. 장관이 되면서 이제 망신을 당하고 장관이 되면 또 이렇게 다그칠 수 있겠냐 이거죠. 일하는데. 네. 국토교통부 LH는 장관님도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결국은 실효성이 문제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이번에 이철희 정무수석이나
송영길 당대표 같은 쪽에서는 오늘 청와대에 전가를 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한두 명은 안 되겠습니다. 지명을 철회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오늘 청문회가 쭉 진행되고 있으니까 밤 늦게까지 지켜보고 청와대가 과연 한두 명을 지명 철회할 것인가. 이게 대통령이 지금 조금 이제 민심을 상당히 챙기고 있는 것이 2019년에 벌어졌던 이 30대 남성이 대통령을 상당히 비방하는 전단을 국회에서 뿌렸다가 네. 최근에 이 모욕죄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게 알려졌거든요. 네네. 근데 모욕죄는 친고죄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평소에 대통령은 욕먹는 자리다. 모욕죄는 없어져야 한다 하시던 분인데 인권 변호사였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30대 시민을 그냥 고소하고 이래도 되는 거냐? 표현의 자유는 뭐냐? 그리고 비판에 직면했어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나온 소식이 고소 취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여 이 건은 취하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민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청와대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인사청문 정국에서 혹시 후보자 철회라는 또 이 어떤 극단의 카드가 나오는지는 오늘과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과 내일 지켜보고 6일, 7일 또 김부겸 장관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네.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어요. 네, 안정적으로 개혁하려는 의미로 좀 보면 될까요? 이거는 뭐 이 여야 입장은 완전히 충돌합니다. 네. 여당은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다. 뭐 이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김호수 전 차관의 이제 검찰총장 지명을 많이들 예측을 했어요. 네. 저도 김호수밖에 없겠다. 이번 정부가 낙점할 사람 이렇게 봤는데 네. 야당은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검찰 장악을 선언했다. 이렇게 이제 편향적인 인물을 뽑았다는 얘기죠. 네. 그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수 전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차관으로 보좌한 인물이에요. 네, 법무부 장관만 3명을 모셨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만 모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개혁의 기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유연하게 완급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내부의 신망을 이끌어낼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지명되고 나서 첫 번째 얘기는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신망을 좀 얻어내겠다. 개혁은 완급 조율을 하더라도 검찰 내부를 이제 좀 다독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 이건 일종의 이제 검찰 개혁, 검찰 조직에 대한 유화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후반에는 결국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등극을 한다면 지금 등극을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열릴 거고 야당은 다 결사반대할 건데요. 네. 여기서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매우 어려운데 네. 대통령은 그냥 임명 강행할 걸로 봅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전 총장 때도 인사청문회 때 야당은 반대했고 대통령은 임명 강행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다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하는 어떤 중차대한 과제를 맡고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내년 5월까지가 문 대통령 임기가 끝입니다. 네. 3월에 대선하고. 근데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된다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네네. 내후년 5월까지 임기가 1년 더 가죠. 네. 이번 정부 1년, 차기 정부 1년. 차기 정부 1년이 훨씬 중요해요.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정권이 재창출될 수도 있지만 검찰개혁의 기류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조직의 개혁을 뒤로 물리거나 멈추거나 뒤집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린치핀, 핵심 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다른 그냥 무난한 인물들보다는 개혁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이번 정권과 다음 정권을 가로지르면서 쐐기를 박아놓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 정권 말기에 검찰총장이 참 다 순탄치 않지 않았나요? 순탄치 않습니다. 네. 네. 아유, 박근혜 정권 보시면 네. 최동국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때 여야 의원들 모두 야 파도 미담만 나오는 남자다. 파도남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검찰 내부의 신망도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당시 윤석열 검사를 비롯해서 중단 없이 파다 보니까 갑자기 그 당시에 지금하고 비슷해요. 네. 여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을 맹비판하면서 혼외자 문제가 터져 나왔고 네. 여러 가지 모욕적인 이제 언론 비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었죠. 네. 네. 그래서 정권 초기에 검찰총장은 그때 이례적인 것은 그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도 이 청와대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서슬퍼런 칼에 맞는다는 걸 우리가 네. 종종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검찰과 정권의 관계는 항상 좀 긴장 관계로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다음 주에는 또 인사청문회 얘기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오늘 얘기 나눌 게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